네, 이번 총선은 예전과 달리 많은 지역에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대 총선 전반을 전문가분들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번 총선에서 가장 많은 표가 걸린 곳, 의석이 걸린 곳이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수도권 지역입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좀 양상이 복잡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먼저 서 원장님께서 서울, 경기 지역의 수도권 판세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대혼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9대 총선은 2012년 12월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양당 체제로 갔고, 당시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 여당 표가 일찍 결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야당이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됐고, 네. 또 여당도 공천 후유증으로 내홍을 심하게 겪어서 여당 표도 분산돼 있고 야당 표도 분산돼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수도권은 표 결집이 선거일 한 3, 4일 전에 결정되는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이 지금 49개고 경기가 60석, 그리고 인천이 13개 지역구가 있는데 지금 한 절반 이상이 대혼전세, 박빙의 5% 내에서 승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경쟁에서 민주당이 한 6대 4로 새누리당을 수도권에서 이겼습니다. 예. 지금 상황을 보면은 표심이 야도 아니고 여도 아니고 중도에 있는 표심이 많은데 아마도 한 3, 4일 더 선거운동이 전개되면은 수도권 표심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민영삼 원장님께서는. 제가 우선 이제 서울만 얘기하면은 지난번에는 48개 중에서 네. 새누리당이 17곳 해서 이제 지금 49곳이 됐는데요. 강서병이 늘어나고 강남병이 늘어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강남 가물병, 송파 가물병, 서초 가물, 양천 가물 해서 새누리가 오히려 안정적인 곳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역이 물러난 곳이 또 많아요. 신기남 의원, 유인태 의원, 김한길 의원. 네. 이렇게 해서 야권이 오히려 야권 현역 중진들이 물러나고 새누리당이 안정적이 있고 해서 서울 49개만 보면은 현재 판서로는 약간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새누리당이 앞서가는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경기 남부벨트 쪽에 한 20, 30개가 선거가 몰려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는 이제 젊은 층이 이 서울에서 전월세 밀려가면서 연말 정산에 대한 불만층이 굉장히 많은 젊은 층의 세대주들이 몰려 사는 신도시 아파트들. 그렇기 때문에 또 경기 남부벨트에 가면은 상당히 또 새누리당이 고전하는 그런 좀 특이한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수도권 누가 더 유리합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수도권 122곳 중에서 각 당의 분석 결과를 보니까 경합 지역이 한 80곳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서울은 49개 지역구 중에서 32곳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두 분께서 설명하셨듯이 지금 일단 인려 다야구도가 수도권에서 내일 투표용지 인쇄를 한다니까 그게 몇 후보들 개별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큰 틀은 일단 인려 다야구도로 가기 때문에 지난번 19대 총선 때는 48석 중에서 새누리당이 그 당시 한나라당인가요? 17석을 얻었는데 제가 보기엔 이런 추세로 가는 인려 다야구도가 이렇게 큰 틀로 그냥 유지된다면 서울만 볼 것 같으면 25석 이상은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보다는 새누리당이 좀 유리하게 선거를 치르고 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경기권인데 경기권도 보니까 그렇게 새누리당한테 많이 불리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흐름들이 역시 인려 다야구도의 그런 구조적인 선거는 구도인데 구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까지 지난번에 이제 옥새 파동으로 부정적인 민심의 여파가 남아 있고 대구에 유승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직격탄을 계속 날리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제인가요? 친박 심판론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과연 얼마나 북상해서 앞으로 마지막 표심을 좀 나갈까 변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저렇 보더라도 여당이 조금은 지난 19대보다는 유리하게 치는 선거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양호 소장님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새누리당의 표정 관리, 그다음에 야권의 위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공천 파동으로 인한 고정 지지층이 집결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박빙 우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은 투표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고정 지지층이 결집하게 될 경우에 상당히 우위에 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보고요. 그에 반면에 야권은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여야 박빙 지역은 야권의 분열에 의한 새누리당의 반사이익,
비례대표에서는 김종인 대표의 개혁성에 대한 후퇴에 따라 정의당이 약진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에서 전통적인 야권 강세 지역이었던 호남 출향민들이 많이 사는 서울의 강북 지역이라든가 여타 경기 안산 안양 이런 지역에서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표 집결을 막고 있기 때문에 호남 지지층들이 결집하지 않아서 이런 삼중 구도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아주 힘든 상태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초반 분석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과 경기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여당한테는 조금은 유리할 수 있는 혼전 양상이다라는 것이 이제 공통적인 내용인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좀 더 우리한테 좀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연령층에 대한 조사가 나왔는데 보니까 60대가 가장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봤을 때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 40대는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50대도 상당히 많아서 어떻게 보면 50대와 60대 이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먼저 얘기를 해주죠, 송 네. 원장님께서. 그 인구 구조를 보면은 이제 50대 이상은 주로 이제 보수 투표 경향이 강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이상 지금 유권자가 약 45%가 됩니다. 그리고 20대, 30대는 주로 약간 진보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인구 구성으로 보면 약 한 35%입니다. 그런데 이제 40대가 약 20% 되고 있습니다. 40%를 차지하고 있는 20% 차지하고 있는 40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20, 30대와 5, 60대 이상의 중간에 있는 샌드위치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스윙 보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슈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투표 성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사회 발전에 대한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생활을 해야 되는 생활인들이기 때문에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 문제라든지 주택 문제라든지 일자리 안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그 정책적 이슈에 민감하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에서는 이런 뭐 공약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민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40대를 이제 어느 당이 많이 가져가느냐 네. 이게 사실은 선거의 승패의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로 20, 30대는 투표율이 좀 낮습니다. 그렇죠. 5, 60대는 또 투표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 보면은 평균 투표율을 보이는 게 40대층입니다. 19대 그 총선에도 투표율이 52.4%였는데요. 40대 투표율이 52.6%입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중간 가늠자 역할을 하고 있는 40대가 어느 쪽으로 기울느냐에 따라서 예. 그 새누리당, 보수당이 좀 유리할 거냐,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또는 뭐 국민의당이 좀 유리해질 거냐, 네. 그거는 아직까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더해서 말씀드리면 예. 지난 대선 때 우리가 50대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50대 그렇죠. 높은 투표율과 동시에 보수층화 해가지고 사실 박근혜 보수 정부가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4년 전에 바로 50대 후반들이 이번에 60대로 편입된 겁니다. 그러네요. 근데 4년 전에 50대 후반이라 하면 결국에 1972년 유신 시대, 유신 세대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 시절을 보낸 이 세대들이거든요. 예. 이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60대 초반으로 편입되면서 보수층화 돼가면서 또 말씀하신 대로 투표율은 높아지고 또 그러면서 100세 시대로 가면서 또 삶은 고달퍼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한쪽으로 몰릴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지켜봐야 되는 네. 그런 시점에서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수 정당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는 치지만은 예. 이게 대선이 아니고 총선이기 때문에 각 당의 후보 인물이 그걸 갖다 어느 정도 갖다 흡수해낼 수 있느냐 이 흡인력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20, 30대가 그러면 많이 투표를 하면 과연 유리하겠느냐 야권에. 왜냐하면 지난번 선거에서도 20, 30대가 투표를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수표가 많았다 이런 분석도 있었단 말이죠.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우를 받던 사람이 수를 받으면 네. 공부 잘했다는 칭찬을 많이 받기 힘든데 가 받던 사람이 미만해도 공부 잘했다고 하는 것처럼 저는 뭐 60대 이상은 인구는 좀 늘었지만 항상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 당락의 결정적 변수는 내지 못하는데 결국은 20, 30대 투표율이 낮은 나이에 따라 투표율이 변한다고 하니까 20대는 20%, 30대는 30%, 40대는 40% 이상인데 바로 이 투표율이 낮은 사람들이 여당에 대한 경제 위기, 취업난에 대한 심판 선거로 나서는가, 즉 분노에 의한 투표로 조직이 되는가 아니면 이분들은 줄 대안이나 비전에 대한 것보다는 심판 선거가 강하기 때문에 여야 1대1 구도가 형성이 된다라면 네. 여당 심판 바람이 불어준다면 20, 30대, 40대의 투표율 자체가 저는 훨씬 더 파괴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선거가 그렇게 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 교수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40대가 왜 스윙 보터들하고 이렇게 아직 중요한 그 결정권자라고 그러냐면
20, 30대는 주로 이제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한 50, 60대는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중도층에 40대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공약을 내고 당이 마지막까지 어떤 최선의 선거 전략을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40대가 이게 유동층이 많다는 그런 의미고요.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물론 5, 60대라고 해서 전부 보수주의 표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좀 각 당이 공약을 한 거 보니까 4년 동안 앞으로 총선 이후에 이제 실천하면은 119조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각 당의 공약한 일자리 수를 보니까 1,100명이 나. 이거 말이죠. 5, 60대가 보면 이거 믿지도 않아요. 먹고 살만 하고 다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안보에 대한 이슈를 좀 이야기하고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좀 치열하게 했으면 확고하게 여당표로 할 텐데 그걸 여당이 지금 놓치고 있어요. 선거 전략에 실패하고 있으면 제가 보기엔. 그리고 그게 중요한 얘기고 그리고 5, 60대도 이제 아시다시피 선거 막바지 가면은 또 여기 아시다시피 지금 원족자가 31%가 경상도 출신이고 우리나라 인구에 그다음에 25%가 호남 출신이고 27%가 충청도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 나중에 또 지역주의 성향이 어느 정도 있어요. 이런저런 걸 계산하면 전체적으로는 보수화돼 있지만 5, 60대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허황된 공약들하고 또 포퓰리즘으로 국민들 속이면은 이게 전부 안보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다루는 정당으로 많은 표가 갈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각 당은 북한 핵 문제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공약을 좀 보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이슈하면은 60대는 특히나 이런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선거 전략에서 큰 호응을 줄 겁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이제 선거 전략을 어떻게 짜고 있느냐, 여야 대표들의 동선을 좀 살펴보면 될 텐데 선거 첫날에 수도권에 좀 집중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부산으로 가 있습니다. 왜 부산으로 갔을까요? 강은나래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수도권과 제주에 이어 새누리당의 전통적 텃밭 부산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중구 영도구보다 먼저 찾은 곳은 북강석 앞과 사상구 사하가. 3선에 도전하는 박민식 후보와 박근혜 키즈 손수조 후보, 그리고 김척수 후보가 야당과 무소속 후보와의 경쟁에서 고전하는 곳입니다. 다중한다께서 살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성공적인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인 우리 새누리당의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받아야 된다. 부산 유일의 야당 지역구 사상을 찾아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 대표를 싸잡아 비난하고 야당을 안보 포기 정당으로 규정했습니다. 분당시켜놓고는 본인이 비판 안 받으려고 뒤로 숨어버리고 김종인이라는 영감님 한번 모셔가지고 개성공단을 다시 재가동하겠다고 합니다. 또 핵폭탄 더 만드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은 도와주자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총선 부산 표심은 지역구 18곳 중 16곳에서 여당을 선택했지만 이번엔 안심할 수 없는 기류. 당 공천 갈등에 실망한 보수 지지층, 그리고 무소속 야당 후보의 선전. 19대 총선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접전지 외곽 지역에서 지원 유세를 펼치며 야풍 봉쇄 작전을 썼던 것에서 김 대표가 한 발 더 나가 접전지 각계격파에 나선 이유입니다. 부산 내 야풍 근거지를 먼저 찾아 전공법 유세를 펼친 김무성 대표는 울산과 경남을 찾아 PK 민심에 대한 호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네, 박 교수님. 네. 부산 지역 하면 좀 안심해도 되는 지역 아니었습니까? 안심해도 되는 지역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낙동강 벨트 이번에 조경태 의원 입당하면서 어느 정도 안심 지역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북강서갑, 사상갑, 사하을 이런 데가 조금 좀 김무성 대표 원하는 그런 바람이 안 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지역구도 좀 확실하게 좀 해야 되겠고 또 중요한 거는 이번에 당선되면 육선 의원으로서 대한민국 정치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하겠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총선에서 역할을 좀 확실히 하겠다는 자기 지역구에 있는 부선에서 대권 주자로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초반에 가서 그래 나를 좀 키워달라. 나를 키워주려면 나를 지지하는 여기 새누리당 후보들을 확실하게 밀어달라. 이런 메시지를 좀 강하게 전달하면서 낙동강 벨트를 한번 치고 나오는 거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지난번에 옥새파동 때도 왜 부산을 갔겠어요. 저 강원도 삼척 가서 해먹는 게 아니고 부산의 영북다리에서 사진을 찍었대요 보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정치적인 고향이 앞으로 대권 가도록 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한번 틀을 짜고 그런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계기였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상기류도 잡고 어떻게 보면 대선을 위한 포석도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서양호 원장님께서는요? 저는 그 낙동강 전선 이상 있다. 네. 친박을 잡기 위한 옥새 덫이 친박을 넘어선 새누리당의 덫이 되어서 김무성 대표의 총선 승리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닌가. 묘하게 이한구 그 공관위원장과 최경환 전 부총리의 김무성 대표에 대한 흔들기가 TK의 PK된 구박으로 지역 감정과
그 지역 정서와 긴밀히 결합되면서 부산 경남 지역 전체적으로 친박에 대한 새누리당에 대한 반감 정서가 크고 있는데 그 점을 낙동강 벨트에 있는 그동안 여러 번 그 낙선의 고배를 마신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네. 선전을 하면서 그런 대안이 있는 구심력을 작용하면서 이런 두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낙동강 벨트에 큰 이상이 생긴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또 한 군데 이제 대구 지역이 될 텐데 말이죠. 네.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구가 총 지역구가 12개가 있습니다. 지금 6곳에서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5곳에서는 지금 현역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구는 이제 과거에 새누리당 또 박근혜 대통령의 절대적 지지 기반이었는데 예. 지금 그 지지 기반에 상당 부분 균열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유승민 의원은 무소속으로 나와서 지금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또 친유승민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그 옆 지역의 유성걸 의원, 네. 정정섭 적 행안부 장관과 지금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도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현역의 권은희 의원, 또 달성의 그 구성재 무소속 의원도 상당한 그 지지차를 좁히면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또 그 관심 지역인 수성갑 쪽에 네. 김문수 의원과 김부겸 의원 그 대결도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예. 아직도 지지율 오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네. 대구에서 무조건 1번 찍던 시대는 지나갔다. 예. 이번에는 무소속이든 야당이든 인물을 보고 찍겠다는 표심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민영석 원장님, 야권 입장에서는 지금 김부겸 후보나 홍일학 후보 같은 경우에 뭔가 일을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뭐 가능성은 선거 뚜껑은 열어봐야 네. 되긴 알겠지만 현재 추세로 보면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뵀는데 또 새누리당 측에서는 그래도 기호 1번의 전통적 지지층에 대한 결집이 상당히 만만치 않다라고 내심 그 사실 쫓아가는 분위기에서 사시사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 내에 무슨 그 자체 연구소에서도 결과도 김문수 의원도 지금 포기할 단계는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치고 올라가서 가요 근접해 있다라는 내부 보고서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예.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아무튼 원사이드하게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김부겸 전 의원이나 홍일학 의원이나 원사이드하게 일방적으로 이기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12석을 석권했던 지난 19대 총선에 비하면은 여권으로서는 굉장히 흔들리는 거다. 그리고 특히나 야당 의원하고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이 대구에서 2석을 차지해버리면은 그렇죠. 얼마나 지금 그 허탈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낙동강 벨트에서 이미 김태우 최고위원이 물러난 지역에 네. 지금 그 이만기 천하장사가 갔는데 김경수 의원을 지금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현재 여론조사로는. 그러면서 결국에는 경남에서 갑을 갖다 먹으면서 이 부산에서 지금 선전하고 있는 그 세칭 친노 사인방들, 네. 친노 재수생, 삼수생들이 지금 박민식 의원도 사실은 친노구 후보로서 지금 3수째거든요.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최인호 후보도 지금 친노 인사로서 지금 2번, 3번째 출마했고, 그래서 야당 성향의 후보들이 PK, TK 지역에서 한 3석에서 5석 정도 차지해버리면은 네. 과반을 수도권에서 그런 분위기라고 그러면은 수도권에서 1번 결집도는 훨씬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과반도 이태롭게 될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영남 집안에서 1번을 굉장히 다져야 그 바람을 또 몰고 수도권에서 영남 분위기를 결집시키는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새누리당으로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입장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한 가지 예. 분명한 것은 그 이 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의 약진이 총선 결과로 승리로 나타나지 않든 간에 네. 새누리당의 텃밭인 TK 지역과 PK 지역에서 이미 그 구심력이 사라지고 있다. 즉 친박계가 개파로서 총선 이후에 존립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심력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차기 여당의 권력 지형도와 무관치 않다라는 것을 시사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지역주의가 흔들리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구심점이 흔들리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역주의는 아직 흔들리지도 않는다고 보죠. 네. 그러나 이제 개파 싸움에서 유승민 후보가 후보죠. 지금 이제 후보가 친박 심판론을 들고 나올 때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사진을 지금 존영이라고 합니까? 뭐 그걸 반납 안 하려고 좀 우리가 재밌는 현상도 봤는데
친박 심판론을 이야기할 때는 유승민 의원이 지금 확신을 가진 거죠. 아, 내가 박근혜 대통령 바람을 잠재우고 무소속 후보를 끌고 갈 수 있는 좀 그런 표심이적 움직임이 있구나. 예. 이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썼는데 저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 유권자들이 잘 봐야 될 게 지금 한 10일 남았잖아요. 그렇죠. 10일 남았는데 친박 심판론이 과연 마지막까지 작동을 할 것이냐. 어? 지금은 그런데 마지막까지 작동을 할 것이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뭐 최경환 의원이 TK를 대표해서 움직이면서 진박 간별사담 지금 여기저기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유승민 의원이 혹시 당선되더라도 그렇게 압도적인 표로는 당선이 안 되리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무소속 두 후보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 아직까지도 대구의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향수, 그런 애정, 정권이 성공해서 다음 정권을 창출할 때 확실한 역할을 해주는 박근혜에 대한 그런 향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유승민 후보가 차기 대권 후보로서의 확실한 입지를 하지 않은 상태고 그 역시 큰 인물이라는 그런 국민들의 그런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까지 한 워딩은 제가 보기엔 그런 정도의 인물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좀 존재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친박 심판론이 마지막 투표 전까지 연결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흔들리긴 하겠지만 결국은 1번을 찍을 사람이 많을 것이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민영삼 원장님?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김부겸 의원 지역이나 홍일학 의원 지역이나 그리고 사실은 또 유승민 의원은 이미 거기는 1번이 없는 지역이기 그렇죠. 때문에 상당히 그 어찌됐건 간에 12석을 석권했던 그런 속에서 최소한 2~3석 정도는 그 1번이 아닌 사람이 당선될 때 네. 그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그랬을 적에 그 여권의 어떤 구심축으로서의 그 박심이라 할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의외로 레임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아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투표율이 최근- 다가올수록 그 개인의 인물 구도보다도 정당에 대한 고정 지지층이 결집함에 따라서 새누리당 후보가 약진할 것은 사실이나 네.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후보도 개인적으로는 이미 당선이 그 안정권인데 따라서 개인 혼자 당선되는 게 아니라 비박 무소속 연대가 당선되지 않으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유승민 그 의원이 정당의 고정 지지층을 결집을 막기 위한 그 현재 초반의 판세를 굳히기 위한 회심의 반기의 카드가 있지 않는 한 정당의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정당 고정 지지 결집으로 간다면 상당히 무소속 연대에게 불리한 선거가 될 것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네, 송 원장님. 네. 그 최근 그 대구 경북 지역의 그 정당 지지도를 보면 네. 최근까지 한 65%를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한 50%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더불어서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도 거의 70%에 가깝다가 지금은 50% 초반으로 정당 지지율과 함께 그 연동돼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마 선거 전까지는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럴 경우에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이것도 하나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대구 시민과 유권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예.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2년 임기를 마치고 가는데 이번에 뽑는 국회의원들은 임기가 4년입니다. 그러면 이 뽑혀야 할 국회의원들이 과연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이게 대구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관건인데 네. 그 부분을 대구에 출마한 후보자들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관심사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난 3월 다섯째 주 여론조사, 갤럽 여론조사 항상 다 공포가 되니까 다 아는 겁니다만 대구 경북의 새누리당 지지도가 64%고 부산 경남은 49%예요. 김무성 대표가 부산 경남을 간 이유도 49% 좀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서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정상회견을 하시고 멕시코 가서 지금 세일즈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저는 분명한 메시지가 갈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정권이 아직 2년이 남았는데 그런 전략 없이 선거를 치른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 당선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것이다. 저는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대통령의 메시지가 여당표 네. 결집에 도움이 될지 오히려 부산 경남 민심에 반발을 작용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새누리당 얘기는 이 정도 하겠고요. 이제 야권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텐데 김종인 대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표와의 의견 차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한번 리포트로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승욱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강서구에선 갑을병 새 선거구 모두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답보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투표용지 인쇄 전 단일화가 사실상 물 건너간 만큼 단일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가발까지 쓰고 투표 동료를 호소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내가 찍는 이 표가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걸 생각하시고서 꼭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김 대표는 상경에 앞서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방문 문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구봤을 적에 그걸 과연 요청할 사람이 있겠나 하는 걸 좀 회의적이에요. 아니 광주 가서 분위기를 봤으면 나한테 안 물어봐도 아실 거 아니야? 이에 문 전 대표는 호남 민심이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말해 지원 행보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예, 김종인 대표가 이제 문재인 전 대표한테 광주행 검토는 자유지만 좀 요청할 사람이 있을지 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문재인 대표는 확장과 함께 우리 쪽 지지층 함께 끌어야 되는데 유권자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봐야 될 텐데 민 원장님, 예. 호남 민심이 더 나빠지니까 오지 마라.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네. 그 호남 민심을 바라보는 김종인 대표의 시각과 문재인 전 대표의 시각 중에서 김종인 전 대표의 시각이 아무튼 그 정치적 해석을 떠나서 일단 현실 인식이 올바른 것은 김종인 대표의 시각이라고 봅니다. 좀 더 이제 중립적으로 봤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네.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 가시면은 표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 깊은 반노 정서에다가 플러스 이번에 그걸 갖다가 중앙위원회 파동이라든지 비례대표 배치라든지 그다음에 친노 패권의 인물 혁신에 대해서 못 보여주고 그 수권 능력에 대해서 결국에는 친노 패권에 갇혀 있다라는 도로 친노당이 된 모습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철수, 박원순 시장, 손학규 대표로 분산되는 거예요. 대권 주자로서의 기대치가.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표가 호남 민심에서 상당히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갖다가 김종인 대표가 직시를 하시는 것, 저는 그거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김종인 대표께서 문재인 대표한테 호남 가지 마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물론 그래서 이제 선거 전략상 문재인 대표께서 호남 외 지역을 갖다가 돌면서 표모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호남을 꼭 가지 않을 이유도 없다. 가서 도움이 안 되더라도 본인의 대선 행보를 생각해서라도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김종인 대표께서 내놓고 가지 말라고 한 것은 결국에 두 분 간의 역할 분담을 차원을 넘어선 어떤 또 다른 경쟁적 관계에서 나온 그런 언급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야당 얘기를 다 듣고 이제 여당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구독이 무서우니 장 담그지 말라. 저는 김종인 대표의 얘기가 문재인 대표에 그렇게 들렸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김종인 대표의 고민을 알 것 같아요. 가뜩이나 여야 1대1 구도가 안 생기는데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통해서 친노 비노 구도를 허물었는데 또다시 문재인 대표가 전면에 나섬에 따라 그것도 반노 반문재인 정서가 있는 광주에 가게 됨에 따라서 다시 친노 비노인 야권 분열 프레임이 다시 작동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야당의 선거에 불리하다. 따라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것이 간다 안 간다고 해결될 문제겠습니까? 지금 반기문 총장을 제외하고는 여야 대선 주자 전국적 1위이고 특히 광주 호남 지역에서도 문재인 대표가 그 대선 주주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안 간다는 것은 가가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즉 야당 체질 개선하기 위한 야당의 주류로서의 문재인의 반성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될 때이지 피한다고 능선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야권 쪽에서도 이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인데 여당 쪽에서 좀 보겠습니다. 여당 쪽에서 보기에 문재인 대표 전 대표하고 김종인 대표가 역할 분담을 해서 저런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뭔가 의사소통이 안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 호남 지역 유권자들이 반응이 그렇게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 혈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 김종인 대표가 저 노구를 이끌고 1박 2일 동안 호남에서 유세 지원을 했는데 반응이 이렇게 뜨겁게 올라오지 않거든요. 뜨뜻미지근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자기는 겉으로는 당대표지만 실질적인 오너는 문재인 전 대표 아니냐. 문재인 대표는 왜 호남이 안 오고 왜 외곽만 빙빙 돌고 있느냐. 지난 대선 때 90% 이상 우리가 문재인을 대선 때 대통령으로 지지를 해줬는데 그때 감사들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또 대선 나가려는 사람이 왜 호남에 오지 않고 다른 곳에만 돌고 김종인 대표만 와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느냐 이런 섭섭한 표현이 호남 유권자들에게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김종인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호남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 때문에 자기의 효과와 영향력이 감소되니까 핀잔투로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네, 박 교수님. 지금 저 호남이 저 28석이죠. 광주, 전남부 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지금 우세 지역으로 19곳 또 다 쓸어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7, 8곳 보고 뭐 경합이 한두 곳 뭐 이런 분위기니까 네. 사실은 호남 민심은 지금은 저 국민의당이 갖고 가고 있어요. 어차피 친노 패권조 싫다고 나간 대부분의 구 동교 인물도 안철수 지난번 구 민주당 등등 여러 국민의힘 등등이 다 합쳐져 가지고 호남 민심만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총선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이제 호남 민심이 마지막에 어디를 선택하냐인데 그리고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주 북갑의 정준호 후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그 광주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대표해서 아주 쓴소리 했잖아요. 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출마 포기 선언을 해야 된다. 예? 과거에 왜 민주당이 야당이 집권을 못했느냐 그걸 잘 돌이켜보고 본인이 그런 반성하는 차원에서 광주에 오셔도 안 되고 대통령 출마 포기 선언하라. 이거는 후보들의 그 공통된 하여간 인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호남의 부정적인 인식을 타파해야지 본인이 대통령 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안 가기도 그렇고 그리고 현실을 보니까 가서 후보들이 오지 말라고 도움이 안 된다는 가기도 그렇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표가 총선 역할 분담론으로 가다가 지난번까지 잘 갔습니다. 어느 정도 작업도 해놓고 뭐 다 했는데 중앙위원회 사태 때 딱 좀 삐그러졌잖아요. 네. 김종인 대표가 원하는 구도로 본인이 원하는 사람 딱 3사람 심고 심지도 못했어요. 그 이후로는 아무래도 조금 좀 시각차가 있고 온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그 가인 김병도 선생의 호남의 적자로서 자기가 초중고등학교 다니고 고등학교는 아닙니다만은 또 지난번에 이계우 의원이라든지 이용섭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호남 대통령 나와야 되는 분위기도 띄우고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자기가 다음 대권 후보 돼서 뭘 하려면 호남 민심을 또 안 가져가면 안 되니까 예. 이런 문제 가지고 좀 정리되지 않은 왔다 갔다 하는 탁구공 같은 미묘한 시속 게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민 원장님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많은 얘기가 문재인 대표가 어느 순간에는 가서 호남에 가야 된다라는 부분은 대부분 일치한단 말이죠. 그렇죠. 언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가야 되는데 호남의 민심이라는 것이 문재인 대표가 개인적으로 뭐 미워서 그런 거겠습니까? 결국에는 개혁 정권, 진보적인 성향의 정권이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그런 그 기수 주자로서의 문재인 대표에게 한껏 기대를 했었는데 네. 그 기대치를 못 보여주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에 대한 그 기대치를 접고 이제 안철수 뭐 박원순 손학규 이렇게 돌아간 거라고 저는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표가 결국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수권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조치들 취하면서 호남에 가서 설득을 해야 된다. 그저 과거에 머물러서 무슨 그 친노 반노 정서를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야당이 어떻게 하면은 이 그 다시 수권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인적 혁신의 문제라든지 본인의 거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갈 때 그런 그 어떤 그 카드를 가지고 갈 때 그 광주에 가서 그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네. 지금에는 그냥 가서 다시 또 5.18 뭐 광주 그 국립묘지 가서 또 뭐 숙이고 어쩌고 이런 거 기자회견 해봐야 저는 별 그 효과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제 김종인 대표가 들어와서 비례대표 2번 자기가 가져가겠다라는 부분을 하고 나서는 과연 이번 총선 끝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는 가장 궁금합니다. 서 원장님께서는 김종인 현재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와 어떻게 보면 역할 아닌 역할 분담론도 가지고 가고 있고 차기에 어떤 생각까지 가지고 하면서 현재 총선을 치른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총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 김종인 대표가 이번 그 더불어민주당 총선 그 승패의 기준을 107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아마도 107석 이상을 달성하게 되면 본인의 주도권을 가지고 다음 대선을 준비할 것 같고 본인이 107석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백의 종군하는 심정으로 네. 일단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서양호 뭐 저는 소장님께서는요? 뭐 그 노고리 끌고 고생을 하시는데 네. 처방 자체가 총선 이후에도 그렇고 지금 총선 과정도 그렇고 자다가 일어나서 남의 뒷다리 긁는 경우는 아닌가. 뭐냐 하면 친노의 패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노가 즉 탈계파를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 우리 친노라고 하는 문재인 이해찬 대표를 해보고 김한길 비노 안철수 대표 해봤습니다. 탈계파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김종인 대표도
저 문재인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야당이 야당 담는 그 일하는 서민들의 계층적 요구를 실현하는 야당의 지지 기반을 분명히 이익을 대변하는 당으로 바꿔야지 단순하게 탈계파, 탈지역, 탈이념의 문제만으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즉 야당 체질 개선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친노와 함께 경쟁하고 네. 앞으로 야당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데 애써야지 친노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노 당권, 비노 대선 후보 주자 제가 보기엔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야당 체질 개선에 대한 비전에 대한 총선 이후의 논쟁을 통해서 자신의 지도력을 높여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요. 네. 총선 이후에 김종인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저는 그 조심스럽게 얘기는 하는데 이 총선 이후에 대선 국면에 있어서 가기 전에 개헌 국면에 있어서 개헌 국면이 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바로 그 개헌 국면이 왔을 적에 개헌 전국에서 김종인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 본인 당신이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2번에서 14번 갔다 14번에 다시 2번으로 오는 이런 어떤 그 개인의 그 상당히 수모에 가까운 상황 속에서도 네. 기어이 내가 2번을 다시 하든 어찌됐든 간에 원내에 진출해 있으면서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측면에서 총선 이후에 대선 국면 가기 전에 혹시 올지도 모를 개헌 국면에서 네. 본인의 역할이 굉장히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얘기해 봅니다. 대권에서의 킹메이커나 킹이 된다는 의미보다는 또 다른 국면인 개헌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자신이 뭔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제로 가던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서 개헌 논의가 됐을 경우에 이원 집정부제라든지 내각제로 가면은 얼마든지 그 자신이 역할을 할 수- 김종인 대표도 그 킹으로서의 역할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섣부른 주관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난번과 왜냐하면 관한 네. 클럽 토론에서 김종인 대표가 우리도 예. 이제 내각제 개헌을 검토해 볼 시기가 됐다. 음. 이제 이 발언을 하셨는데 네. 아마도 지금 같은 이런 정당 대립 구도, 예. 그 다음에 여권 분열 또 야권 분열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차기 대선 후보 유력한 준비된 후보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김종인 대표의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헌을 통해서 이 정치적 통합, 화합을 원하는 그런 것들도 아마 염두에 담고 토론회 때 기성 정치권에 내각제 개헌을 편입되어 이야기하는 있는 거 아니냐, 사람들은 그렇게 개헌을 보여집니다. 통한 안정적 내각제를 통해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을 텐데 사실은 대통령제는 단순하게 대통령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시민들이 만들어낸 거라서 그때 주역이었던 40, 50대가 현실 그 투표 역량에서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가 아닌가. 국민적 동의를 받기 쉽지 않다.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저 자주 하시는 말 나는 대장 체질이지 킹메이커 역할을 안 한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야당 내 대통령 후보감이 어디 있느냐? 에? 국제정서에 어둡고 말이죠. 대한민국 개혁 정책에 대해서 본질을 이해 못하는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걸 보면은 네. 지금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지금 저 더불어민주연합가 바뀌면서 친노 세력의 그런 본질이 지금 공천 숫자를 보더라도 확실한 그 친문당화 했다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한 53명 정도가 문재인 세력이라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러면 이제 107석이 되든 120석이 되든 다음에 몇 석이 당선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세 사람 가지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과연 어떤 힘을 가지고 전당대회에서 누굴 밀고 그러나 담론을 만들고 정책 전문가로서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무리한 기대는 참 그건 좀 어렵다. 그런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야권의 대권 주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그 대권 주자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대선 주자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호남 지역에서 제대로 된 승리를 거둔다면 야권의 맹주가 또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충분히 그러죠. 이제 결국에는 지역 기반을 가지고 네. 이렇게 자기 정치를 해오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던 상김 정치고 특히 JP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충청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그 굉장히 유력을 발휘했지 않습니까? 그 결국에 DJP 연합 정권도 만들어냈고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안철수 대표께서 이번에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성공을 한 반면에 문재인 전 대표께서는 지역 기반이 없어요. 아하. 사실은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장면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 나름대로 원내교섭단체 이상을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성공할 경우에 안철수 의원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든 예. 본인이 어떤 야권 주자 중에 한 명으로 쓰든지 간에 네. 상당히 다음 그 총선 이후에 대권 국면에서 상당히 그
앞서가는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다. 네. 물론 거기에는 지금 현재 그 안철수 의원과 같이 하는 천정배, 박지원, 정동영 이런 대선 주자급의 인물들과 같은 협력 관계가 계속 유지돼야 되겠죠. 예. 캐스팅 보트 역할은 하겠지만은 대통령 후보로서 정말 큰 인물이 되려면 지난번에 나오면서 뭐 국민의당 만들면서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안보는 보수고 경제는 진보다. 그런데 개성공단 문제 닫고 북한 문제 터지니까 안철수 후보 하는 거 보니까 뭐 안보가 뭐 진보인지 보수인지 왔다 갔다 하고 모르겠어요. 뭐 주위에서 어드바이스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안철수 의원께서 좀 더 큰 인물이 되시려면 안보를 확실히 보수 쪽으로 끌고 가는 좀 본인의 좀 국가관을 좀 더 보여야 돼요. 의석수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 우리 국민들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정치권에 대한 지금 혐오감이 있는데 좀 잘하셔야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 문제는 추후에 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총선 결과만 보면 사실상 문재인 심판론 약효는 빠르지만 부작용 또한 클 것이다. 안철수 대표가 내거는 양당 체제 심판은 사실은 야당 체제된 심판이죠. 그래서 제3당의 존재 가치들을 입증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그 수도권에서는 어차피 수도권 전패를 각오하고 호남을 지키겠다.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자적 정당에 대한 강조, 차별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라 네. 당장에 그래서 그 호남에서 의석을 얻을 수 있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야권 분열을 통한 한 새누리당의 반사 이익으로 총선이 패배하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두고두고 대선 후보로서 야당 패배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그 책임론에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대선에 있어서 야당 지지한테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남을 갖되 야당 패배에 대한 책임론 또한 가져야 되는 그런 부담 속에 딜레마에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야권 분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관건은 그 국민의당이 그 20석 이상 원내 교섭 단체를 구성하느냐 못하느냐가 일단 관건을 갖습니다.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석 이상 국민의당이 획득하는 경우에 제3당의 그 존재감으로 위치를 매김하기 때문에 야권 분열로 인한 패배감을 씻어낼 수 있고요. 만약에 원내 교섭 단체를 구성하지 못하게 되면 네. 패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때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권 분열의 원천적 요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제공한 것 아니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의 진정성을 가지고 사실 양보하면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했느냐. 이걸 가지고 아마 그 국민의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그 피해 나갈 수 있는, 책임론을 다시 거듭 제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항상 야권은 연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 나오면서 그러면 과연 왜 자꾸 분당을 하느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야권 연대를 한다고 과연 과반 의석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도 항상 든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총선 승리가 맞는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네. 이제는 야권 단일화, 야권 연대는 그 민심을 인위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1, 2당, 양당에 대한 양당 패권 정치를 혐오감을 느끼는 어떤 그런 국민 민심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폐쇄해버리는 것이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전부 정의당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야권 단일화는 더 이상 하지 말고 각 당이 정말로 정책과 노선과 이념으로 국민들에게 유권자에게 접단해서 몇 석을 얻은 대로 그 민심을 그대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야권 단일화 때문에 마치 무슨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어서 대승을 할 것 같이 보이는데 정장성 의원 총선 기획단장이 지금 하는 얘기가 예. 수도권 122석 중에서 야권 단일화하고 관계없이 굉장히 우세를 장담할 수 있는 것이 한 29곳 된답니다. 그러면은요, 수도권에서 그 정도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이 확신한다고 그러면은 네. 그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 갈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하. 물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앵커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의 선진화법 때문에 과반이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180석 이상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제3당인 국민의당에게 예. 그 야권 분열의 책임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은 좀 그 가중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사실은 국고보조금을 더불어민주당은 140억, 국민의당은 73억을 따갔어요. 이런 국고보조금 국민의 세금이 왜 지불되냐면 각 정당의 정강정책이라든지 당의 철학에 충실하게 득표활동을 해서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으라. 그런 큰 관수법이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에서. 근데 그걸 무시하고 자꾸 야권 단일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례가 있잖아요. 13대, 14대, 15대 1여 다야로 치렀지만
여권이 이제 과반수가 안 됐어요. 좀. 그리고 19대 단일화했습니다만은 과반수 넘었습니까? 단일화해서 야권이 과반수 넘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야권 단일화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능의 그런 어떤 해결법도 아니고 그것이 꼭 된다고 100% 우리 표가 모아진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래 정치의 이론적인 측면,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봐야 되고 국민들의 민도가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많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단일화해도 안 되는데 단일화가 안 되면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예. 경제에서 독점 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컨소시엄은 권장하면서 왜 정치권에서 그 연대는 부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구에서 민주주의 발전한 나라에서도 연대 질이 높으면 연정을 하는 거고 연정이 되지 않으면 후보 단일화는 비일비재한 거고 문제는 왜 연대하는가에 대한 연대의 목적, 즉 여당의 그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사라지고 단일화라고 한 수단만 선거 이기기 위한 수단만 부각이 되어서 그런 거지. 제가 네. 보기엔 단일화 자체를 부정하고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서구 정치라던가 정당 정치의 잘못이라고 비판하는 건 온당치 않는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왜 단일화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충분히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속에서 국민의당을 그 소수당 그 지지율이 낮으니까 무조건 양보하라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승자로서 이 야권 승리를 위해서는 더 큰 양보와 희생을 통해서 국민의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승적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비판해야지 네. 야권 단일화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정을 나중에 이제 의석을 받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연정하는 건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국민들에 설명하고 그건 민주적인 절차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표 받는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거는 문제가 있죠. 차이는 이제 있는 거. 외국에도 보면 선거 이후에 정부를 구성할 때는 정책이란 노선이나 가치가 비슷하면 정부에 참여해서 정치적 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거 전에 선거 연대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연대를 하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적인 정책과 노선과 철학 또는 공약에 대해서 공통적인 분모가 있을 때 지금 이제 그 선거 연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야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후보 단일화는 결국은 거대 여당의 출연을 막자는 건데 네. 지금 새누리당 의석이 146석으로 과반수 이하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에서 선거 결과도 아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 거대 여당의 출연을 막기 위해서 후보 단일화 해야 된다. 이게 유권자들한테 별로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 봤을 때 지금 후보 단일화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당이 출연하게 된 것은 기득권 양당을 심판하겠다고 나오는데 그 심판의 한 대상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본인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국민의당이 정당 지지도가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당 지지를 통해서 결국은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로는 안철수 당대표는 이제 총선이 끝나면 대선 후보로서 행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받는 게 본인의 행보에 중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실리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어렵다고 보이는데 짧게 한 말씀만 네,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서양호 선장님 어떻게 보면 3대1로 됐기 때문에 드릴 수밖에 네, 없겠습니다. 좀 야당이 단일화를 설득하지 못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단일화가 그 문제가 있다는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당은 재벌과 대기업이 일하기 좋은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그다음에 노동시간 유연성을 통해서 재벌과 기업을 위한 그 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은 그에 반대대로 일하는 서민들을 위한 임금과 복지라고 하는 분배와 재분배 문제를 가지고 변별해가지고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기업이 일하기 좋은 게 경제 성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안정적 고용이 더욱더 경제 성장을 이루고 하는 건지는 영국이나 미국의 사례에서도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의 첨예한 대립과 경쟁 속에서 국민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것을 설득 못하는 야당의 문제이지 그것을 일당의 경제 무능에 대한 심판하기 위해서 야당이 연대하자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권 연대 얘기까지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